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합병입니다. 합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주요 차례에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의 기초 개념을 자본 예산까지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률에서 이 일부에서 주어졌던 것은 현재 가치를 구할 때 할인율이 주어진 걸 이용했지만 이제 2부에서부터는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에서 우리가 위험 변수를 관계식에다 넣어서 어, 할인율을 구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해서 그걸 이제 할인율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에 9장까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구조 이론에서 MM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발전된 이론까지 쭉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위에 부채 기업의 투자 결정, 배당 정책 이론, 리스 금융 이렇게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이제 대변 쪽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관리, 위험관리에서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한 위험관리부터,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듀레이션을 이용한 ALM까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경제 주체가 개별적인 수요에 맞춰서 계약을 맺는 그런 수업 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 문제 중에서 이제 합병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다음 강의에서 국제 재무관리와 정보 비대칭 시장 효율성 문제를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 문제를 먼저 다루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병과 관련된 강의 진행은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합병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합병을 하려고 하냐, 합병의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합병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동기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합병은 합병을 주도하는 그런 합병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새로운 투자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합병의 평가, 그러니까 투자안으로서 합병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3절에서 하고요. 합병의 이제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인수가격입니다. 인수가격. 인수가격에 의해서 합병의 경제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인수가격과 합병 조건의 결정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왜 합병을 이제 어떤 어떤 내용을 합병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은 기업이 성장을 할 때 자기네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 또 사업을 더 확장을 해서 성장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성장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합병은 그런 다른 기업을 인수해서 성장하는 그런 외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합병을 보통은 이제 합병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영어로는 M&A라고 해서 Merger and Acquisition의 약자를 따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더 큰 분류는 기업 인수예요. 그래서 여기 20-1 그림을 보면은 기업 인수가 이제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서 기업
취득, 그리고 위임장 투쟁, 개인 기업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기업 취득은 합병과 주식 취득, 자산 취득 이렇게 이제 또 세 가지로 나누는데 뭐 그 층마다 분류 기준이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로스의 로스가 분류한 그 기준에 따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기업 인수에서 기업 취득을 보고 기업 취득 안에서 이제 합병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합병, 주식 취득, 액퀴지션, 합병은 머저,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합쳐서 뭐 기업 취득을 그 합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그래서 합병을 할 때는 합병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합병 주체에 따라서 흡수 합병이 있고 신설 합병이 있다. 얘기 있고 영업 내용에 따라서 수평적 합병이 있고 수직적 합병이 있다. 그리고 수평적 합병은 그 동일한 업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다른 업종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전혀 상관관계 없는 다각적 합병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은 주식 취득이 있고 자산 취득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식 취득은 그 주식을 그 취득함으로써 지배권을 획득하는 그것이 이제 취득인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은 그 TOB 그래서 공개 매수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목표 기업의 경영진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주식을 공개적으로 그 매수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산 취득은 그 요거는 이제 실물 자산을 그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는 영업 양수. 요거는 이제 실물 자산을 인수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업 취득을 마치고 이제 위임장 투쟁과 개인 기업화가 있는데 위임장 투쟁은 그 합병을 하는 방법으로 그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해가지고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꼭 그때만 필요하니까 주식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주식 대신에 의결권만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때 합병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경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업화는 상장 기업의 주식을 다 사들여가지고 그 비상장 기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 분산 비율이 30% 이상인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 만약에 그 30%가 맞다면 어떤 회사 주식을 내가 71%만 사들이면 이제 비상장 상장 폐지가 되니까 이제 내 개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그 리버리지 바이아웃에서 LB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M&A가 그 적대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호적 M&A 그러니까 서로 그 의사가 맞아서 그 합병하는 것을 우호적 M&A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적대적 M&A라고 하는데 적대적 M&A에서는 이제 적대적 M&A에서 피합병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 뭐 이런 방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하다 보니까 뭐 SK나 특히 이제 SK가 많이 그랬는데 외국 그 투기 자본회에서 뭐 소버린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 합병 시도가 있어가지고 경영권을 지키느라고 엄청 큰 대가를 치르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그 방법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이런 거죠. 그 절대 다수결에 의한 승인. 그러니까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는 엄청 많은 그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다수결에 의한 승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메일과 정제협약. 그래서 이거는 그 주식을 사들인 상대방에게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그리고 합병을 하지 다 앞으로 이러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정지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공개 매수라는 게 있는데 특정 주주를 제외하고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뭐 이런 거 뭐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화, 경영자 매수, 뭐 기타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좀 분석적인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미 재무관리를 한번 들은 사람들은 다 알 거고 안 들은 사람이라도 지금 혼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1절은 마치고 그래서 이제 그 합병 동기 이론을 공부하겠어요. 왜 우리가 합병 기업들이 왜 합병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기업이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합병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는 이런 거 아닙니까? 뭐 3 더하기 2 했더니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6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만큼 1의 시너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그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운용 시너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재무 시너지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기업 가치라고 할 때는 기업 가치가 이제 예를 들어 VA와 VB 두 기업이 있는데 이걸 더했더니 VA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VAB가 이거랑 같으면은 합병이 뭐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잘하죠 이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V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현금 흐름을 어떤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VAB가 VA와 VB 각각 더한 것보다 큰 요것이 이렇게 크려면은 한 가지 방법은 요 분자가 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수익 증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이게 C가 각각의 그 현금 흐름이 이제 이렇게요. 그러니까 CA와 CB를 각각 더했더니 두 개 합쳐진 CB가 더 크더라. 그러면은 일단 이 분자가 더 커지니까 V가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더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 증대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수익 증대 효과. 그래서 매출이 더 많이 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죠. 비용 절감 효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CA, CB는 다 영업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을 정하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거니까 수익이 커지거나 비용이 절감되거나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운용 시너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CA 플러스 CB의 합보다 AB의 C가 더 커지는 캐시플로우가. 세금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는 이 기업이 A 기업이 이익이 많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B 기업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합쳤는데 그냥 세금을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결손이 있어가지고 합쳐지니까 우리도 세금 낼 게 없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죠. 그래서 세금 절감 효과도 바로 운용 시너지, 그러니까 V의 가치에서 분자의 값을 크게 함으로써 이런 식이 성립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면 재무 시너지는 뭐냐? 재무 시너지는 여기서 R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변동이 없는데 RA와
RB를 두 개를 합쳤더니만 이 RAB가 이번에는 이게 작아야겠죠, 그렇죠? 아주 작아야 돼요. 이건 단순 합은 아니에요. 이 캐시플로우처럼. 그랬을 때 평균도 아니고 더 작아진단 말이에요. 더 작아져. 평균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더 작아지니까 우에 분자가 변동이 없더라고 해도 분모가 더 작아지니까 V 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재무 시너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요때 특히 이제 재무 시너지가 커지려면은 그 A 기업이 B 기업을 인수할 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 효과가 있어야 그 할인율이 작아지고 자본 비용이 작아지고 그것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를 위해서 시너지를 목적으로 그 합병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일반적인 가설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정보 비대칭 때문에 그 저평가가 저평가 상태에 있게 되고 그래서 그 합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합병을 할 때 그 자산 취득과 또 주식 취득이 있었잖아요. 그 합병 그 하는 중에 취득에 주식 취득은 요거는 이제 자본 시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본 시장. 그리고 또 자산 취득, 아까 얘기했던 자산 취득은 요거는 이제 실물 시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실물 시장을. 그러면은 자산 시장과 자본 시장과 실물 시장이 만약에 정보 비대칭이 없다면은 여기서 자본 시장을 통해서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기업을 갖는 거나 실물 시장에서 이 기업의 그 자산을 취득해서 들어가는 돈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본시장과 실물시장에서의 그 평가 정보가 다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자본시장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주식 취득을 하는 거고 실물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자산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빈이 Q라는 비율을 구해서 만약에 기업의 시장 가치 주식으로 취득하면은 90억이 드는데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 사들이려면은 100억이 든다. 그러면은 요거를 Q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값도 0.9가 되죠. 그래서 0.9가 되면은 이게 이제 1보다 작아서 그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취득하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1보다 크면은 그 실물시장을 통해서 합병을 영업 양수를 통해서 합병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영자주의와 대리 이론이 있습니다. 경영자주의는 경영자가 그 스스로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합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기업들이 주주들은 별로 그 이제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주가 상승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소액 주주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주식이 많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럴 때 전문 경영자가 영향력이 세져서 전문 경영자가 기업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문 경영자가 대리인 아닙니까? 대리인. 그리고 그 주주는 위임자인데 이 대리인이 위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전문 경영자가 자기의
효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합병을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경영자 보수가 기업 규모와 양의 관계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그 경영자가 되는 것보다 중견기업 경영자가 되는 게 좋고 중견기업도 다른 거 합병을 해가지고 내가 대기업 경영자가 되는 게 좋고 나중에 뭐 국회의원으로도 나오고 뭐 국회의장도 되고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전문 경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기업 규모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 비용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규모를 키는 거예요. 규모.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으로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경제적 자원. 이제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정권도. 그래서 국민과 그 정부가 있다. 그러면 정부가 대리 비용을 발생시키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이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정부가 점점 더 덩치가 커져가지고 자기가 다 집행을 하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리 비용이 그 가장 대리 비용이 커지죠. 그러니까 저 로제프가 대리인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줄임으로써 대리 비용을 그 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 비용을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합병을 한다라는 게 경영자주의고 여기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반대의 시각인데 그 M&A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그 경영자가 나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A 기업과 B 기업이 똑같은데 거의 비슷한 그 업종인데 이 대리인이 맘대로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주주 입장에서는 B가 우리한테 내가 저걸 인수해가지고 그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주식을 팔아라 해서 A가 갈 곳이 없어지니까 이 M&A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A는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리 비용을 줄이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합병 동기 이론이에요. 합병 동기 이론. 이제 우리는 그 합병을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합병을 그러면은 이런 조건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합병을 할 때의 가장 큰 동기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너지를 먼저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너지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1식입니다. VA, VB는 각 기업의 가치예요. 개별 기업으로 있을 때. 그리고 합병 후 기업은 AB예요. 그래서 요거는 VAB로 표시합니다. 그러면은 시너지는 바로 요것이 요 각각의 합보다 더 클 때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VAB가 VA 각각의 값을 단순 합계한 것보다 더 크다니까 커서 시너지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VAB에서 VA와 VB를 빼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거죠. 이게 시너지, 이게 시너지. 그런데 요거는 가치로 측정이 된 거고 우리가 만약에 현금 흐름을 측정을 해서 시너지를 산출해야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현금 흐름을 구해서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그 요거를 결정하는 게 CAB고 요거를 결정하는 게 CA고 VB를 결정하는 게 그
VAB를 결정하는 게 CAB고 VA를 결정하는 게 CA, 요거는 CB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은 델타 CT를 구한다. 그거는 바로 이제 이거죠. 델타 C는 T는 뭐 쓰지 말고 그냥 CAB 마이너스 CA 마이너스 CB 또는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렇게 빼도 되죠. 여기 바로 델타 C예요. 이게 델타 C야. 그러면은 그거를 할인하면은 바로 요 20-1식에서 나타나는 시너지가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여기 할인율이 문제예요. 할인율이. 그럼 요 할인율을 어떤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논리적이기는 목표 기업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할인율에 대해서도 이 합병 쪽에 와서 또 다르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증분 기준으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증분 기준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개념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계 개념. 그러니까 내가 합병 기업이고 이게 비합병 기업, 피합병 기업이다. 그러면은 내가 요 합병을 할 때에 요 합병을 통해서 만들어질 가치를 구하는 것은 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할인율. 그게 바로 그 RB죠. RB. 그걸로 할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한계 개념이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된 거죠. 뒤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인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합병을 해가지고 요만큼의 그 시너지를 얻는다. 20-1식으로 나와 있는 이 시너지를 얻는다. 시너지를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VB를 사들이려고 할 때 그냥 이거를 인수 대금을 그냥 C로 지불을 하면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기업을 인수하겠다, 합병하겠다라고 정보가 알려지면은 그 B 기업의 주주들이 우리가 과소평가되어 있었나 보다, 저평가되어 있었나 보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의 주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주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C0가 VB보다 크게 됩니다. 더 주게 돼요. 그래서 C0에서 VB를 뺀 게 이 기업의 지금 가치보다 더 주게 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그래서 결국 합병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C0에서 VB라는 그 프리미엄을 주는 대신에 시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의 그 NPV를 구할 때는 결국 시너지에서 프리미엄을 차감을 한 걸 말이죠. 그런데 시너지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시너지는 그냥 결정이 돼요. 내가 뭐 계산하고 계산만 정확하면 누가 계산하든지 똑같다 이거예요. 이게 VAB에서 시너지 요거는. 그러면 인수 프리미엄은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면은 VB는 뭐 똑같을 테고 정해져 있을 테고, 근데 인수 프리미엄은 인수 가격을 많이 주면은 프리미엄이 커지고 적게 주면은 프리미엄이 작아지겠죠. 그런 얘기는 인수 대금을 높게 주면은 NPV가 작아지고 낮게 주면은 NPV가 커진다.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당연한 소리를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투자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합병도 하나의 투자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안에
실물 투자의 평가 기준이 NPV 아니에요. 그래서 NPV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NPV가 시너지에서 프리미엄을 차감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프리미엄이죠. 요게 프리미엄, 그 시너지, 그리고 요게 프리미엄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걸 빼봐요. 그러면은 VB는 없어지고, 그러면 VAB 마이너스 VA는 C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요 왼쪽이 증분 투자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 증분 투자안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투자안의 증분 현금 흐름이 가져온 투자 가치, 현재 가치. 그리고 이게 투자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 예산할 때 증분 현금으로 측정을 해서 투자안의 현재 가치를 구한 후 투자 비용을 차감하여서 NPV를 구하는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NPV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 예산에서 NPV를 측정하는 요식과 똑같다. 바로 요 부분이 요거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요때 C0를 그 인수 가격을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주식으로 지급하느냐는 것을 나눠서 보자 이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C0를 지급하면 되는데 주식으로 지급하게 되면은 주식으로 교부하게 되면은 요 때는 조금 달라져요.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다고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때 주식을 준다는 건 누구 주식이에요? 그 A 주식이죠. A 주식. 그 합병 기업의 주식. 그런데 A 주식은 합병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들어가지고 A 주식의 가격은 더 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의 A 주식 가격대로 그냥 줘버리게 되면은 그 인수대금 지급하게 되면은 그 NPV가 묻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주는 게 돼요. 그래서 인수대금을 주식으로 교부하면서 NPV가 양해값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똑같게 되려면은 시너지 효과가 포함된 합병 후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주식 교부수를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로 주는 것보다 덜 주게 되는 거죠. 덜 줘야 돼요. 그래야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전제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효율적 자본시장을 가정하면은 주식을 몇 주를 주냐 이런 거 할 때도 벌써 NPV를 감안해서 주식을 주니까 주식 교환 비율이 주식 교부 비율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현금으로 지급하나 그 주식으로 교부하나 차이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제를 한번 봅시다. 가나기업이 ABC 기업을 흡수 합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로 오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나기업이 50억 원이고 기업 가치가 ABC 기업이 10억 원이에요. 모두 무부채 기업이라니까 이게 다 주식 가치겠네요. 자기 자본 가치. 발행 주수가 25만 주, 10만 주, 주당 시가가 2만 원, 만 원이에요. ABC 기업을 합병한 후 가나 기업의 가치는 70억이 될 거예요. 50억에서 10억을 얻었는데 왜 70억이 되냐? 그러니까 10억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ABC 기업 주주들은 현재 주가보다 50% 높은 인수 가격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식인데 10억 10만 주에 대해서 10억을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15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5억을 더 주는 거죠. 그 5억을 더 주는 게 프리미엄입니다. 합병 프리미엄. 그러니까 시너지 10억에서 프리미엄 차감하면 5억이 되고 NPV가 5억이 되는 거죠. 이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의 NPV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수대금을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교부한다면은 합병의 NPV가 어떻게 되냐 이래요. 현재 주가는 우리가 합병 기업이
주식이 2만 원 아닙니까? 2만 원. 여기 합병 기업의 주식이 2만 원이죠. 근데 아까 여기서 15억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15억을 2만 원으로 나누면은 7만 5천 주를 주게 돼요. 그러면 7만 5천 주를 주고 나면은 나중에 70억 원이 7만 5천 주를 주면은 25만 주에다가 7만 5천 주. 그래서 총 발행 주식수가 32만 5천 주가 되는데 32만 5천 주에서 75만 주가 7만 5천 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감안을 해서 그 비율을 곱하니까 16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16억 1,500만 원이 되니까 NPV가 3억 8,500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나중에 합병하고 난 다음에 기업 가치 NPV를 감안해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그 내용을 이제 몇 주를 주면은 그러면은 그 저기가 될까? 그 주식 수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몇 주를 줘야 될까? 이러면은 70억에서 10 얼마의 비율을 했더니 이게 15억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원래 있던 주식 수가 25만 주고 추가로 발행할 주식 수가 N주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서 바로 15억이 되도록 하면 되죠. 그래서 이 N 값을 구하면은 그 교부할 주식 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면은 요 N만큼의 주식 수를 교부하지 7만 5천을 교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때에는 7만 5천보다 작겠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합병의 경제성 평가는 결국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은 합병의 NPV를 구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그 합병의 NPV는 뭐만 결정되면 인수가격만 결정되면은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가격이 여기서처럼 그 인수가격이 여기서 15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수 프리미엄이 5억이고 그러니까 인수가격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곧 인수 프리미엄이 정해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인수 가격을 정하는 게 그 핵심이죠. 그래서 인수 가격만 결정되면은 NPV는 이렇게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4절에서는 그러면은 인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는 이제 그 양 당사자 간의 그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인수 가격 및 합병 조건의 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같은 얘기예요. 합병 조건을 결정한다는 게그 인수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 또는 주식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인수 가격을 결정을 할 때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더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 뭐 이런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가 없는 경우가 쉬우니까 그거 먼저 하고 법인세가 있는 경우 그 불완전 요인이죠. 그거를 넣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교환비율을 정한다. 이러면은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환비율을 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식 교환 비율, 합병 주식을 몇 주를 줄 거냐. 그러니까 목표 기업 한 주에 대해서 합병 기업 몇 주를 주느냐. 이게 바로 이제 교환 비율이에요. 현금 주는 거는 안 합니까? 안 해요. 현금 주는 거 그냥 시제로 줘가지고 아까 NPV 합병의 NPV 구하는 식에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주식 교환 비율을 결정하는 게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합병의 실제는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주식 교환 비율은 좀 적어요. 그런데
이론상 공부할 때는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합병의 MPP 계산한 거죠. 그런데 그 이론적으로는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공부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4절에서는 인수가격 및 그 합병 조건의 결정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로 다 요 주식 교환의 경우를 다룹니다. 그래서 교환 비율이란 목표 주식 한 주에 대해서 합병 기업 주식 몇 주를 주느냐 이걸 정하는 건데, 여기서 보듯이 1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하거나 1주당 가격을 가지고 주식 가격을 할 수도 있어요. EPS를 가지고도 하고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도 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 교환 비율을 EPS로 한다면은 EPS B 나누기 EPS A 이렇게 해요. 이 교환 비율로 줘요. 만약에 주식 가격을 한다면은 PA분의 PB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런 결정을 이쪽으로 하든 EPS를 손가락이 어디 갔죠? 여기 있네. 이렇게 이제 그 EPS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주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EPS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게 그 합병하고 난 다음에 내 EPS는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합병 당사자들이. 이 사람들은 EPS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 교환 비율을 EPS 기준의 교환 비율과 똑같이 해서 교환을 했다. 주식 교환을 했다. 이러면은 합병 전 EPS와 합병 후 EPS가 변화가 없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왜? EPS를 기준으로 산출한 건 그걸 가지고 했으니까 변동이 없겠죠. 그런데 실제 교환 비율이 EPS 기준으로 그 산출한 교환 비율보다 더 크다. 그럼 더 많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누가 손해겠어요? 더 많이 준 합병 기업의 주주가 손해겠죠. 그래서 실제 교환 비율이 EPS 기준의 교환 비율보다 더 크다면은 합병 주주의 EPS는 합병을 통해서 감소하고, 그 다음에 피합병 기업의 주주의 EPS는 증가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제 교환 비율이 EPS 기준의 교환 비율보다 작다 이러면은 누가 좋은 거예요? 합병 기업의 주주가 좋은 거죠. 왜냐면은 EPS 기준으로 줘야 EPS가 변동이 없는데 그거보다 적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합병 주주의 그 EPS가 증가하고 피합병 주주는 감소해요. 그러면은 합병 주주의 EPS가 감소하면은 합병하지 말아야지. 그럽니까? 뭐 당장의 결정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왜 합병을 하겠어요? 그 합병 기업이 피합병 기업을 통해서 그 성장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해서. 그러니까 그 피합병 기업이 그 대기업 뭐 중소기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성장률이 높으니까 대기업이 그걸 합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장률이 반영이 돼서 지금 당장 대기업의 그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EPS가 감소했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더 높아지는 때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20-6식이에요. 20-6식. 그래서 EPS M은 합병 후 EPS고, 이거는 합병 전, 합병하지 않았을 때 EPS인데, 그 합병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요런 그림이 되지만, 합병 후 여기서 그림이 이제 요거죠. 요거. 그리고 합병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GM이 GA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거 괜히 합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증가율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예제 두 번째 예제를 봅시다. 합병의 그 상황에서 A 기업이 그 B 기업을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이익은 이렇고 20만 원, 5만 원, 발행 주식수 5천 원, 2천 원, 5천주, 2천주, 시가 640원, 300원, 연 성장률 5%, 10%. 이랬을 때 합병 조건을 결정을 하는데 EPS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럼 EPS A는 순이익을 이걸로 나눠요. 그러면은 40이 되고 B 기업은 25가 되네요. 그럼 40분의 25. 그래서 0.625가 그 주식 교환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B 기업 한 주에 대해서 A 기업 0.625주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B 기업이 2,000주니까 2,000주에 0.625를 곱하면 1,250주가 되고 합병 후 발행 주식수는 5,000주에다 1,250주 합친 6,250주가 되고 합병 EPS는 여기에 순이익이 20만 원 있고 5만 원 있으니까 25만 원을 나누면 40이 돼요. 그러면은 A 주주는 원래 한 주 갖고 있었으니까 40이었던 게 40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고 B 기업은 원래 그 B 기업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을 땐 25였는데 A 기업으로 오면서는 0.625주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0.625를 곱해서 25가 되니까 그 B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으나 A 주식 0.625주를 갖고 있으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합병으로 인해서 EPS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 조건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640과 300이 되겠죠. 그러니까 640분의 300. 그러면은 0.4687호가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좋은 거예요? A가 좋은 거죠. 왜냐면 A가 그 0.625를 줘야 불변인데 더 적게 주니까 그 A의 EPS는 증가할 거고 당연히 B의 EPS는 감소하는 거죠. 여기에는 5주에 4주를 준대요. 그럼 0.8인가요? B 기업 5주에 대해서 A 기업 4주를 준대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교환 비율이 0.8이에요. 그러면은 0.625를 줘야 똑같은데 0.8을 주니까 더 많이 줘서 A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희석화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40이었던 게 37.8로 떨어져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만 보면. 그런데 증가율을 보니까 그 B 기업은 10%고 성장률이 그리고 A 기업은 5%니까 요거 두 개를 가중 평균하면은 이제 그 6%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6%로 증가를 하면은 이때까지는 욕을 먹겠지만 5.76 시점에 가면은 합병을 잘했구나라는 그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시너지 효과를 이제 그동안 고려를 안 했지만 이번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서 얘기해보자 이러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도 주당 이익 기준으로 EPS를 기준으로 하냐 또는 그 주가를 기준으로 하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EPS 기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인수기업, 그러니까 합병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EPS가 합병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증가해야 되겠죠? 다 증가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합병을 하죠. 좋아지는 게 있어야 합병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합병 전 EPS와 합병 후 EPS를 보면은 합병 후 EPS가 더 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합병 후 EPS는 total earnings, 그러니까 A 기업과 B 기업의 그 순이익을 다 더한 거를 A 주식수와 NBR이 합병으로 늘어나는 주식수잖아요. 그러니까 NB는 B 주식의 주식수고 B 기업의 주식수고 거기다 R을 곱하면 교환 비율이 되니까
A 주주들에게 줄 주식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더 커야죠, 그렇죠? 합병 후가 좋아야 합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에 대해서 구해요? R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환 비율을 결정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에 대해서 구하면은 R이 뭐 이제 얼마 이하, 예를 들어 0.8, 5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0.85 이하.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합병기업 주주가 주식을 피합병 기업의 교환 비율로 0.85까지는 줄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여기까지는 줄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주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등호에 따르면. 그리고 피인수 기업은 똑같이 피인수 기업의 EPS, 합병 전 EPS와 합병 후 EPS를 봐야 되는데 합병 후 EPS를 보면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게 R이 곱해진 R이 곱해진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면 합병 후 EPS는 요게 합병 후 A 주식 한 주에 대한 EPS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인수 기업은 그걸 한 주를 받는 게 아니고 곱하기 R. 그래서 여기에 R을 곱한 거예요. 곱하기 R만큼의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PS가 그만큼 작은 거죠. 옛날에 한 주 갖고 있을 때 EPS가 100이었으면은 지금은 만약에 0.7주를 갖는다. 그러면 7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R이 곱해진 것만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R에 대해서 풀면은 이런 식이 돼요. 0.6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럼 이거는 피인수 기업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피인수 기업은 최소한 0.6주는 받아야 된다. 그 이상 받으면 좋고, 그러니까 0.6주 이상을 받아야 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합쳐서 써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R은 0.69와 0.85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주식 교환 비율. 그러면은 그럼 어디로 해야 되냐? 그건 이제 그 합병 기업과 피합병 기업이 그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0.85가 되면은 합병 기업은 종전과 똑같으니까 그 시너지 효과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고, 그때는 피인수 기업 주주들이 다 누리는 거죠. 만약에 이쪽 이꼴로 되면은 그 반대고. 이번에 이제 주가 기준으로 또 합병 여부를 판단하는 걸 봐요. 그러면 이제 피인수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병 전 주가와 합병 후 주가를 놓고 비교할 때 합병 전 주가보다 합병 후 주가가 더 커야 합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밑에는 이제 발행 주식 수가 되고 위에 거는 뭐가 되냐면은 위에 거는 자기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PER에다가 그 EPS를 곱하면 주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EPS 말고 그냥 earnings 이 순이익을 곱하면은 그 자체가 자기 자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퍼는 그 합병 효과가 합병 시너지 효과가 반영된 퍼라고 해서 이제 퍼 프라임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퍼 프라임 곱하기 TE 하면은 그 자기 자본의 가치가 돼요. 그런데 발행 주식 수가 이만큼이니까 한 주당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주주의 입장에서 그 합병 기업의 주주의 입장에서 하면은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R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역시 이제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핀수 기업은 아까 요 20-70에서 20-80 가는 것처럼 R 곱한 것처럼 여기도 R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제 20-3을 보면은 지금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기업은 B기업을 흡수합병을 하는데 합병 전 두 기업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A기업은 순이익이 45만, B는 10만 5천, 발행 주식수 1000주, 300주, 일주당 시가 4000주,
4,000원, 3,000원. 동일 업종에 속해 있어서 합병을 하면은 10만 원의 중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45만에서 10만 5천을 더하면은 55만 5천인데 20만이 더해지니까 비용을 절감하니까 이익은 커지겠죠. 그래서 65만 5천이 되겠네요. 이것을 기준으로 A기업이 최대한 교부할 수 있는 주식 수는 얼마냐? 한 주당. 그것은 A의 EPS는 450이고 B의 EPS는 350이에요. 그랬을 때 A 입장에서는 합병 전이 450이고 합병 후는 이렇게 될 텐데 합병 후가 1000 플러스 300R 300주니까 그리고 이거 다 더하면 아까 65만 5천이라고 했죠. 그렇게 수거하면 1.52로 나와요. 그러니까 1.52주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1.52를 주면은 시너지 효과를 하나도 못 누리는 거고 피합병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너지 효과가 주가에 반영돼서 합병 후 퍼가 9가 됐다면은 주가 기준으로 A 기업이 최대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수가 어떻게 되냐? 합병 전 주가가 350 뭐예요? 요거네, 그죠? 합병 전 주가가 4천, 그렇죠? 여기 4천이라고 했죠? 4천. 그러니까 4천이고 그 다음에 100 플러스 1000 플러스 300R 분의 655000인데 이게 순이익인데 여기에 퍼를 곱해서 자기 자본이 나오고요. 그래서 R은 1.58보다 작다. 피합병 기업은 여기다가 그냥 R만 곱해주면 돼요. R 그 합병 기업의 것에다가 주식수를 R주만 받으니까 그러면은 하한선이 만들어지는데 요 하한선과 상한선, 요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합병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까지 해서 그 합병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는데요. 그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여러분들 이제 연습 문제 20-1을 보면은 그 합병과 관련된 운영 시너지, 재무 시너지, 또 현금 흐름의 측정,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자본 비용과 관련돼서 얘기는 할인을 할 때 피합병 기업의 자본 비용으로 할인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는 한계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다 이런데 아니 많은 책들이 그거를 가중평균 그러니까 그 피합병 기업과 그 합병 기업의 자본 비용을 가중평균해서 쓴다고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그 조건이 주어졌다면 그걸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목표 기업의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로스의 방법도 그러하고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합병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